오늘 새벽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포착돼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결과 비행 물체는 풍선으로 판명됐지만 어제 세대 5인에 이어서 북한 무인기 침투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대응 적절성 등을 따지기 위한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 영토에 드론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을 해 적대적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4천억 원씩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관리는 부실했다며 포퓰리즘 결과라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이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틀째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 태세에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철저한 반성과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 엽기적인 내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질문에 답하지도 않았는데요. 이 사건 취재 중인 사회부 안동준 기자가 관련 내용 추려서 잠시 뒤에 출연합니다. 네,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응징 보복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력한 억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복의 어떤 수단은 강력한 수단이라고 억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무인기 침범 당시에 원점 타격도 준비하고 있던 만큼 확전 각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더 보강된 내용은 다시 한번 대통령실 취재기자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새벽 경기 북부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발견돼 전투기가 출동했죠.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오늘 새벽 있었던 전투기 출격 상황에 인근 주민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부터 1시까지 서울 북부와 인천, 경기 고양, 김포시 등에서 전투기 굉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경기 북부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탐지돼 F-15K 전투기 2대가 출동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어서 상황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파악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항적은 풍선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용 풍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선 때문에 우리 군의 최상위급 전투기 F-15K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 만 건데요. 비슷한 상황은 어제도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어제 오후 1시쯤에 강화군 일대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이 항적이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오후 4시까지 F-15K와 KF-16 전투기, KA-1 전술 통제기, 아파치와 코브라 등 육군의 공격 헬기 등 공중전력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새 대인 것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가 새 대와 풍선을 적의 항공 전력으로 오인하고 전투기 등이 출동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레이더에 풍선이나 쇳대가 탐지되는 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즉각 전투기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있습니까? 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상황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는데요. 서울로 진입한 무인기 한 대는 한강 하류를 따라 경기 고양시를 거쳐 서울 북서쪽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서울의 동쪽 끝자락까지 비행한 뒤에 같은 경로로 되돌아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경기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교란 작전을 펼친 무인기 4대는 오후 12시 57분부터 3시 20분까지 2시간 반가량 강화도 상공을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주문도 아래로 비행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전군 경계 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해병 2사단과 육군 9사단이 경계 초소에서 경고방송을 6차례, 경고 사격은 5차례 실시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쫓고 있는 아군 공중 전력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벌컨포 등을 공중으로 발사하지는 않았고 소화기인 소총을 우리 해역에 발사하는 수준으로만 경고 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응 사격은 공중 전력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육군의 공격 헬기가 주문도 상공에서 남서쪽 해상으로 기관포 100여 발을 한 차례 사격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합참은 내일 적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고 격추하고 인계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이번 훈련은 전군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실기동 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때에 이어서 풍선까지 첨단 탐지 장비들이 적의 항공 전력으로 오인을 하고 출동을 했던 겁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도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네, 다행히 북한 무인기가 아닌 풍선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커다란 소음이 깊은 밤 정적을 깹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심지어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불안해하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112 신고 이후 받은 답변을 공유하며 서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 들어본 적 없는 소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게 답답함을 키웠습니다. 창문에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굉음처럼 소리가 났어요. 한 2시까지는 계속 뉴스 속보를 뜯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검색해보고 조금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또 내려온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크게 났어요. 아무래도 뭐 요즘에 무인기도 많고 하니까. 한밤중 굉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흔적이 레이더에 포착되며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은 미상의 항적을 풍선으로 추정하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새때에 이어 풍선까지 반복된 소동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응징과 보복을 언급한 대통령실 속보도 추가됐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침범 사건 당시 이를 보고받은 직후 격추 등 필요한 상응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 격추 실패 등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중간 보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이 장관을 향해 격노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군의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무인기 침범 당일 군사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느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위한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필요하면 격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첫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선 무인기가 너무 작아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고 대민 피해도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설치를 전면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 이유에 대해 전략적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북한이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며 이 부분은 중국에도 뼈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군 당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5,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를 전력화하고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 체계를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합니다. 또 방해 전파로 소형 무인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기 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무인기로 도발을 한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도 새 핵심 목표와 함께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하며 적대적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적 투쟁 방향.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핵심 목표로 무력 강화를 언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어제 내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이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런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이 5대 핵심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5대 과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내년 4월까지는 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감행했던 무인기 도발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들 보면 내년 남북 관계에 협로가 예상되는 대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에는 우리 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도 명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가 심오하게 분석, 평가되고 자신들이 국권 수호를 위해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 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적 투쟁 방향이라는 표현이 주로 우리 측을 겨냥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국방 분야와 같이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만 7살부터 14살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인 조선소년단의 대회에 보낸 선언에선 미국과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촉구하는 등 사상 무장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때에 이어서 풍선까지 무인기로 오인하면서 전투기 등이 출격한 소동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후 군 당국의 오판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등 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때 얘기에 풍선 얘기 나오니까 사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어떤 자괴감, 허탈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좀 차분하게 국방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무인기 얘기 나오고 뭐 드론 부대 나오는데 무인기와 드론의 차이가 있을까요? 최초 이 언어가 등장할 당시에는 좀 차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무인기라는 게 사람이 타지 않는 뭐 비행체다라는 뜻이니까 예. 지금 거의 뭐 동일하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지요. 무인기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거겠죠? 그렇죠. 무인기가 보면은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전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 무인화돼서 예. 자동 조종되는 거 있는데 이것도 무인기라 부르는데 뭐 지금은 이제 드론인지 무인기인지 그 개념은 좀 없어. 그냥 혼용해도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개념적으로는 혼용에도 예. 상관이 예. 없다. 자, 오늘 새벽 얘기를 한번 해보면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뭐 기자 리포트로 확인했는데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면서 전투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앞서 새때 얘기도 있었고 새때 보고 놀란 가슴, 이제 풍선 보고 다시 한번 놀란 격인데 어떻습니까? 레이더상으로 지금 앞선 시간대 뉴스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좀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레이더라는 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파를 쏴서 반사되는 면적을 가지고 네. 이거를 뭐 비행기로 보는 거니까 뭐 특히 뭐 겨울철에는 뭐 전망지 보면 철새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뭐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대가 이제 떼를 모여 날아다니면 레이더상에 이제 미상 이제 비행체로 이제 인식을 하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일들이 뭐 어제 오늘 벌어진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어제 무인기가 뭐 정말 사상 초유로 이제 저희가 눈 뜨고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더 보니까 또 불안한 요소를 좀 더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군에 그러니까 이제 풍선 때문에 우리 군의 최상위급 전투기인 F-15까지 이제 K까지 출동을 하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상황은 무인기 침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새때나 풍선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러면? 출격은 합니다. 새때는 출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풍선이든 뭐든 간에 레이더상에 이제 비행체로 인식이 되면 네. 출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출격해서 대응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오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최근에 있었던 물론 뭐 관제사들이 좀 판명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비행체가 아닌 것 같다 판명은 하지만 그 어제와 같은 이제 무인기 이제 침투 사건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군에서도 좀 이제 과학이 좀 대응을 좀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예. 사안을 탐지 자산 또 하나는 타격 자산 이런 예.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예. 탐지 능력 측면에서 예. 2014년과 2017년에도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감진을 하긴 했거든요. 자, 레이더 어떤 탐지 능력으로 본다면 좀 향상은 된 건가요? 기술적으로? 뭐 좀 항상 됐다 볼 수 있죠. 2014년과 17년도는 아예 그 이런 무인기를 탐조차를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지만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2015년도에도 우리가 그 국지방공 레이더라고 해서 뭐 드론은 완전히 드론을 탐지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네. 17년도에 좀 그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보강해서 네. 좀 전력화가 되긴 됐어요. 음. 됐는데 그게 뭐 많은 수량이 전력화된 건 아니고 네. 이제 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 어제도 이제 무인기를 탐지하긴 했지만은 항적이 소실되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아직 이런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망은 뭐 완벽하지는 않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럼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레- 탐지와 관련해서? 탐지에서 레이더망을 많이 보강해야죠. 뭐 좀 한심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는 2015년과 17년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군의 레이더망의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좀 한심한 수준인데 네. 뭐 탐지한 게 중요가 아니라 뭐 전방에서 잠깐 탐지하고 나서 후방에서 계속 놓친 걸 가지고 완벽한 탐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그건 5년 동안 뭐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대책을 세운 게 있냐에 대해서는 정말 군의 어떤 노력이 좀 많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뭐 정말 이걸 그동안 이제 무인기에 대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뭐 제대로 못 느끼고 있지 않는가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 말씀은 탐지했지만 격추엔 실패한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제 비판하신 것 같은데 자 5대 중에 한 대에 헬기가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했지만 일단 효과가 없었고 지금 군 입장에서도 격추 사격하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고 이를테면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코브라 공격 헬기가 20mm 기관포를 쏜 건요 조준 사격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레이더상으로 그 항적이 잠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뭐 사격을 한 거지. 뭐 그 사기 조준하기 위한 사격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 100여 발을 쐈다는 거는 뭐 마치 뭐 무인기를 향해서 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허공에다 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군의 어떤 대응은 정말 많이 미흡했죠. 예, 100여 발 쏜 것도 그냥 뭐 조종사 육안으로 뭐 라곤이라고 하죠. 조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레이더가 알려주는 그 지점에 그냥 100여 발 쏴라. 뭐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네. 예. 자, 대응 측면에서 헬기가 격추한 측면을 질문 드렸는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상 대공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인 지상 대공포가 일절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한윤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듣고 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온 날 포착된 항공기입니다. 무인기를 추적하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인데 당시 우리 군은 이런 경공격기와 공격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상 대응 전력인 벌컨포와 비호 등이 있었지만 격추 사격을 한 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배치 대공 무기들이 사격을 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기능이 제한되면서 국지방공 레이더나 열상 감시 장비 TOD로만 식별한 겁니다. 결국 민간 피해를 우려한 군은 강화도 해상에서 헬기로 격추 사격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무인기의 속력이 시속 100km로 느린 편이었지만 고도 3km 전후에서 비행한 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벌컨포의 최대 사거리는 2km로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무기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게 적극 운용하고 타격 자산 역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공격기 같은 공중 전력으로 이제 무인기에 대응을 하면서 아까 기사 속에서 벌컨포, 비호 이런 지상 대공포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합참에서는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이번에 무인기가 뭐 3km 이상 상공에서 이제 비행을 계속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행 경로상에 비행 경로상에 이제 그 우리 대공포들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탐지 거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비행을 했고 실제로 그 30mm 대공포 같은 거를 도심지에서 사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20년 전인가요? 그때 남산에 있던 이제 30mm 대공포 진지에서 오발 사고가 났었는데 네네. 이게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상에 보면 파편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도 보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 파편이 차량을 뚫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심지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는 이제 직접 격추를 하기 위해서 화기를 직접 운영한다는 거는 대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우리를 침범한 무인기는 5대, 그중에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침투한 이후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4대 같은 경우는 소실된 뒤에 항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4대의 항적은 어떻게 좀 예상하는지 질문 드리면요. 일단 5대가 운영됐는데 4대는 뭐 기만의 목적이 큽니다. 기만 목적. 예, 그러니까 북한의 뭐 성동격서식 도발이라고 하는데 불안용.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그 4대를 그리고 그 강화도 쪽에나 이제 날았던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네네. 그 4대 무인기는 지금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무인기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네. 한 3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거는 2m 정도인데 네. 그 4대는 지금 기만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저렇게 뭐 바다로 날려가지고 정찰할 건 없거든요. 그래 봐서는 이제 군이 전력의 운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무인기 전술에 놀아났다. 좀 작전까지도 실패한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어느 기사 표현에 농락당했다. 우리 영국이 그렇습니다. 농락당했다 이런 예.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 표현도 예, 기만과 가능하다. 이걸 좀 구분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이제 4대가 저쪽을 너무 보면서 네. 서울 수도권 했으니까
뭐 합참에서 작전 지휘까지도 제대로 못한 거죠. 네. 아까 마침 또 최도희 기자 리포트 내용 중에는 북한이 아까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핵심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대칭 전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를테면 그런 비대칭 전력이란 게 이번 무인기 도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인기라는 거는 워낙 작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되지 않아서 예. 우리가 비대칭 무기라는 게 보면은 뭐 핵과 화학,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런 무인기들도 포함되거든요. 네. 뭐 특수부대도 물론 우리가 비대칭 전력에 포함하는데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 때문에 우리처럼 뭐 광범위한 재래식 전력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뭐 이런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4대는 기만용, 교란용이다라고 하면 한 대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서울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포함해서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용산 일대를 비행한 적은 없다는 점을 뭐 군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온 거잖아요.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것도 좀 실감을 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지금 정확한 항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드리면요. 뭐 정말 그 한심하다고밖에 평가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뭐 정말 이제 한심한 네. 일이 벌어진 건데 네. 뭐 군에서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작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갖추겠다고 전혀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1부터 10까지 얻을 것부터 제가 뭐 지적을 좀 해야 될지 모르는 좀 상황인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참 의장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작전을 지휘하는 수뇌부도 뭐 이게 뭐 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이 작전을 지휘한 사람들도 제대로 좀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최근에 북한 도발하면 미사일 같은 뭐 도발에 좀 집중하느라 무인기가 좀 낯설긴 합니다만 2017년에도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형태도 비슷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북한이 어느 정도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는지 기술력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기술력? 북한 무인기는 지금 뭐 1000여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네. 이제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좀 차용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네. 뭐 두루미나 뭐 방현이라는 무인기도 있고요. 특히 무인 공격기 같은 경우는 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좀 중동에 수출한 이제 공중 표적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공격 드론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런 드론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있는 국방과학 발전 전람회에서도 보면은 네. 약간 좀 신형 무인기들을 한 3종 정도 공개하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이제 8차 당대에 때 언급한 이제 500km 정도 이제 탐지 능력을 갖춘 김정은 위원장이 예, 강조했던 그렇죠. 그런 예. 이제 장거리 정찰 무인기로 보여주는데 확실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상공을 침공한 무인기는 아주 단순하고 조잡한 겁니다. 네. 근데 저런 무인기들이 전방위에 활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과 영상을 좀 주고받으면서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좀 준비 정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무인기들이 만약 식별되고 하면 저희가 좀 긴장을 좀 해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발끈한 조악하다는 표현이 어제 오늘 여러 군데서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기술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낮은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서울까지 날아온 서울에 건, 날아온 날아온 건 조악한 날아온 거고 무인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군사용으로 정말 그 뭐 포병들의 관측을 유도가 네. 하는 무인기들은 좀 다른 형태들이 공개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데 예. 이번에 온 무인기가 정찰 수준 정도의 이제 무인기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감시나 정찰 등의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도발 혹은 뭐 더 나아가서 테러 가능성까지 좀 얹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인기를 통해서. 예, 그렇죠. 지금 네. 북한 무인기가 보면은 뭐 단순하게 저런 무인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뭐 개발한 이제 소형 이제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같은 형태도 좀 식별이 되고 있고. 네. 무인기의 어떤 기술은 북한이 지금 지금 저런 무인기가 뭐 중국에서 상용으로 쓰는 걸 이제 밀반입해가지고 카피한 수준인데 네.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무인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런 무인기가 좀 보면은 실제로 도발을 만약에 감행한다면 그런 무인기들을 동원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방금 다른 나라 것을 카피한 정도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다른 나라를 한번 질문 드릴까요? 예, 그럼 예. 세계적으로 네. 무인기 개발 우리나라 포함해서 좀 누가 앞서가 있나요? 무인기의 광국은 지금 어느 나라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미국은 거의 뭐 대등한 수준이고 최근에 뭐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는 뭐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첫
이룩 성공을 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의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란도 보면 무인기 기술이 좀 상당합니다. 그 이란의 무인기가 이제 러시아로 수출돼가지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네. 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인기는 이제 앞으로의 현대전뿐만 아니라 미래전에서는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무기체계가 되는 거고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네네. 우크라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이 얘기를 하고 또 네. 다시 돌아오면 네. 우크라이나가 마침 소형 자폭 무인기로 잇따라 러시아 공군 기지를 이제 공격하면서 저희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긴 전쟁 상황이거든요. 예. 전쟁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무인기가 갖고 있는 앞으로 군사적 상징성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인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죠. 아주 저렴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되어 예. 있는 무인기들이 보면 네. 중국제 상용 드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직접 뭐 정말 상용 드론인데 뭐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좀 잘 쓰일까 생각했지만 이게 적절하게 포병 관측력도 쓰이고 있고 네. 거기다 박격 폭탄을 달아가지고 뭐 러시아군의 진지를 공격하거나 뭐 기계부 차량도 공격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무인기가 출현해서 공격을 성공하게 되면 부대가 이동하다 전체 다 멈춰버립니다. 작전이 지연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지상에서 작전하는 병사들은 이런 무인기 출현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용 무인기마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군사용 목적을 전용으로 개발된 무인기는 더 큰 파괴력과 어떤 적들에게 공포감을 알릴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이런 지시가 나오니까 이미 2018년도에 드론보 전투잔이 편성됐다라는 걸 뭐 야당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같이 맞물려 질문드리면 실제로 지금 드론 부대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뭐 2018년도에 드론보 부대가 창설돼서 네. 이제 뭐 매체들이 취재를 갔는데 뭐 진짜 한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정말 왜 이런 걸 무슨 부도라고 얘기할까 하는 수준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아직까지 이 부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말만 뭐 드론보 전투단이라고 얘기를 했지. 네. 그 정말 그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중국제 이거 애들 스포츠 레저하는 드론만 갖다 놓고 이렇게 드론보 전투단이 하니까 의문을 가졌는데 네. 이 드론보 전투단도 보면은 이제 국방 예산 때문에 뭐 저 최근에 보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맡겨서 킬체인이든지 삼축 체계 예산이 많이 좀 증강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뭐 예산이 제대로 지급도 안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북한 무인기 위협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려졌으니까 네. 뭐 그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좀 제대로 돼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2017년 이후 5년 만에 도발인데 일단 우리가 격추 실패하면서 군 당국의 어떤 대응 실패에 대한 국전이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인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까 한심하다 이런 좀 표현까지 쓰셨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마침 또 예산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이 무인기 대응에 5,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투자를 해야죠. 뭐 레이더 같은 거 2015년도에 우리가 무인기를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전력화를 좀 시켜놓고도 불구하고 그 무인기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좀 배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이번에 좀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 느낌이긴 한데 일단 뭐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들을 좀 더 보강하고 네. 실제로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2017년도에 제가 그 항작사를 가서 좀 지금은 이름 바뀌었는데 네. 항작사 견학 가니까 아파치 공격 헬기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가오리형 드론도 있었거든요. 추락한 중에. 그거를 군에서 이제 복원을 해서 하늘에 날리면서 아파치 공격 헬기가 조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레이저 무기라든지 그런 뭐 드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해상에서 헬기가 쫓아다니면서 옆에 승무원이 기관총으로 격추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현재는 좀 효과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드론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개발해야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 자체를 아마 뭐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번에 보니까 네. 많이 좀 심각하게 또 군도 대응도 상당히 우왕좌왕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후반기에 이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한 이후 또 연말에 이렇게 무인기까지 도발을 하면서 새해 앞두고 안보에 대한 좀 우려가 많았고 이런 점을 신종호 사무국장과 짚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볼 텐데요. 조금 전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오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기류는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노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처리됩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함께 의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일몰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는데 여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이자 7번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나오는 대로 속보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또 오늘 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긴급 현안 보고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안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과 우리 군의 군 대응 조치 등이 다뤄졌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여야는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 합의 등 대북 정책에 허점을 꼬집은 한편 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NSC를 개최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부각했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NSC 개최를 왜 안 하셨어요? 건의하신 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이 끝나고도 통상 예. 국민들께 이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게 NSC잖아요.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 3월 8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오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강원도로 집결했습니다. 이미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모두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열리는 당협위원회의 당원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룰이 바뀐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이는 첫 자리라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원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짧게 들어보시죠. 누가 돼야 되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대통령 밖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당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저기 대선 나가보겠다. 그래 되기 시작하면 자기 사람을 나중에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 당대표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일당이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한민국의 걸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텃밭인 호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 당일이기도 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석 대신 민생 행보에 집중한 건데요. 특히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검찰의 정면으로 맞서는 규탄 연설회를 진행했는데 들어보시죠.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먼지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당내 비명계 중심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율 위기로 확산할 경우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를 겨냥해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혔듯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날짜와 조사 방식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데 검찰이 꺼내들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 전 실장 조사도 마쳤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기 전에 남은 절차는 이 대표 조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우선 몇 차례 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도 이미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애초 소환을 통보한 명분이 사라져 검찰이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론 서면 조사가 거론됩니다. 검찰로서도 제1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로선 가장 부담이 큽니다. 또 민주당 의석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작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 조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남FC 후원금 수사의 결론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오늘 새벽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된 게 없다면서도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부든 개혁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사상무각이 되는 모래 위에 성처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양산은 언제쯤 한번 방문하실 건가요?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매년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는 5조 4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대통령실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전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는 국고 보조금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오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년 동안 2조 원이 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 5조 4천억 원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 모두 2만 7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된 건 이 가운데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 정도로 그마저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거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교류 사업의 회계 부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 문서 작성,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합쳐져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내년 3월까지 지원단체 선정과 회계 처리 등을 감사하고 특히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좌냐 우냐 단체의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면서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휴가를 주는 법안 마련에 나섭니다. 현재 국가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갈 수 있는 학습 휴가를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후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30살부터 59살을 생애 도약기로 보고 해당 나이 국민에게 평생 학습 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내년 1월 4일과 6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내년 1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일 청문회는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또 닥터카 탑승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난 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만큼 마무리를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칼끝은 이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향해 있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2차례 특수본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대응 2단계 조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예.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도 확보한 특수본은 곧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 관계자는 초반 입건한 주요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윗선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윗선 가운데 특수본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뿐입니다.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만 이어가고 있는데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사전에 재난안전 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선 주어진 책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마무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된 책임자의 범위는 더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라도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특수본이 앞으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윗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느냐가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부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조금 전 4시부터 본회의가 열렸고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의석수가 299석이고 민주당 의원 숫자가 169석, 과반 출석에 이제 과반을 넘어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거부된 건 노 의원이 처음입니다. 예, 앞서 이번 국회에서는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는데 모두 가결된 바 있습니다. 네.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사임의 건.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결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라고 아까 취재기자가 연결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21대 국회에서는 첫 사례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취재되는 대로 추가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에서 군경의 민간인 집단 학살을 확인했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지난 1949년 4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국군과 경찰이 경남 거제 주민 14명을 좌익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1950년 10월 전남 영암에서도 경찰이 북한 인민군 부역자를 색출한다며 주민 22명을 총살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위원회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파주 공릉천인데요. 피의자 32살 이모 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수색 중인 경찰 기동대와 수색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는데요. 떠내려온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따라 경찰이 지상 수색을 중단하고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신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인데요. 7km 정도 떨어진 파주 교화댐에도 잠수사를 보내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가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증거인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와 피의자 진술로만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죠. 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감안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피의자 이모 씨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10분 만에 신문을 마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 8월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무직인 이 씨는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5천만 원 남짓을 썼고 전 여자친구 명의 아파트도 1억 원 정도의 카드빚으로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생활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금전 문제가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택시기사 실종, 살해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 연쇄살인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 모습을 드러낸 이모 씨의 엽기적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공통점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썼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안동준 기자와 사실은 이 문제를 전문가와도 어제 짚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추가 속보를 현장 얘기를 위주로 좀 안동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장 발부되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자 이모 씨 구속자 피의자 신문 나오는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32살 남성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이 씨는 경찰 손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네, 경찰은 그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인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도 있어 경찰은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까지 드러난 건데 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어떤 범행 동기에 대한 추정할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범행 동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과 이후 행적을 통해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이 씨가 범행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금액을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씨는 이동 가운데 일부를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는데 선물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행동이 지금 보면 택시기사 살해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대출했다는데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그 여자친구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직접 등기부 등본까지 뗐다고요? 네, 이 씨가 살고 있던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는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A 씨의 소유인데요.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A 씨 아파트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카드회사 3곳으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 씨는 전 여자친구를 지난 8월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진술대로라면 이미 A 씨를 살해하고 난 이후입니다. 가압류 금액은 1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 씨는 이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두 사건 모두 살인 이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공통점이 어떤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황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씨는 두 살인 사건으로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와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 발각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썼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모 씨는 택시기사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이들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초 이 씨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도 네. 경찰이 이 씨 차량에서 A 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발견해 추궁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실종 신고가 늦어진 것도 이 씨가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족들의 연락에 바빠, 배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택시기사 행세를 한 겁니다. 이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도 계획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혹은 계획적이었는지에 따라 이 씨가 받을 형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씨가 살해한 전 여자친구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안동준 기자 어제 현장에도 직접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는데요. 이 씨가 지목한 장소인 경기 파주시에 있는 공릉천에서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차량용 루프백, 그러니까 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씨가 직접 현장에 동행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지만 시체를 유기한 시점이 이미 넉 달 가까이 지났고 추운 날씨로 하천이 얼면서 수색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이 이미 하천을 타고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 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7km 떨어진 교화댐에도 잠수부를 보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색 환경이 쉽지는 않다. 혹시라도 시신 수색과 관련해 속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가요? 네, 이 씨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네. 이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지난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범행은 A 씨 집에서 시신도 집에서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범행이 지난 8월 벌어진 탓에 넉 달이 지난 지금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 관련 CCTV를 확보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이 씨 차량에서 A 씨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확보했고요.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혈흔도 발견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물론 직접 증거인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 수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에 대한 전모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씨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혹은 우발적이었는지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면서 전 여자친구처럼 알려지지 않은 범행이 또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중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범인은 어디까지로 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 얘기를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글서글하고 쾌활해서 살인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그 주민들 말도 있고 또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속보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부 안동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7,5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0여 명, 1주 전보다는 600여 명 적고 2주 전과 비교해보면 2,900여 명 많습니다. 수요일 기준 3주 연속 8만 명대를 유지하며 소폭 증감이 반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7명으로 11일 연속 500명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보다 13.8%, 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0.7%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통상 확진자 발생 추이보다 2, 3주 늦게 반영되는데 최근 몇 주간 확진자 숫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서 위중증 사망자 수 증가폭이 큰 겁니다. 네, 중국은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서 상하이도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전화 요청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하고 병원의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按照目前情况来讲的话，这个每个人都有可能会被感染，这个已经是没办法避免的。 상하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응급전화는 전주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제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출동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12억 명이 감염하고 6개월간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도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염병 관리 등급을 A에서 B로 낮추고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就医院那人呢都堆的都堆满了，都急诊室坐满了都没人管，所以说现在就是有这个问题，反正就是最早的时候疫情确实死亡率是挺高的，但现在疫情相对来说死亡率已经降下来了。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하면서 전 세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중국의 대규모 감염과 개방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민족의 대이동 이후 의료체계 대응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BF7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눈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눈폭풍은 그쳤지만 항공 대란은 여전한데요. 주요 항공사들은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유독 한 항공사만 결항을 연장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눈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동차와 버스, 앰뷸런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The Erie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in the Department of Health has confirmed 3 more fatalities associated with the blizzard. We now have 28 deaths. 미국 NBC 방송은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하지만 눈 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8일에도 2,4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She just told me he was canceled and nothing is going out for the next 3-4 days.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규모는 미 전역 결항 편수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결항과 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요르단의 고대 도시 유적 페트라에 현지 시간 26일 폭우가 쏟아져 거대한 폭포가 생겼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페트라를 둘러보던 관광객들은 주변에 물이 차오르다 급류로 변하자 결국 현장에서 긴급 대피했습니다. 페트라는 지난 2018년에도 홍수가 나 20명 이상이 숨졌고 1963년에는 프랑스 관광객 23명이 페트라에 갇혀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 내년 2월부터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반격인데 공급 축소 우려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석유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러시아 정부 결정에 따라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 EU와 주요 7개국 G7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원유 수송 해운사는 미국과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 같은 제재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то это неизбежно ухудши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во всей мир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Затем спровоцирует уси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дефицита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дальнейший рост их стоимости. 특히 유가 상승으로 최빈국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축소 우려에도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센트 하락한 배럴당 79.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공급 축소와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리 인상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 10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의 굴욕적인 잇따른 패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권좌 22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전례 없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은 거침없는 달러와 초강세 영향 등으로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서 1인 집권체제 막을 여는 저항의 상징으로 하얀 종이를 들고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충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원한이 있었고 옛 통일교와 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여론 속에 이번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She's a lovely lady.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소탈하게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며 70년 권좌에서 내려와 역사 속 인물로 자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태양의 가뭄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미중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의 대부인 룰라의 화려한 부활로 남미의 좌파 물결은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됩니다. 좌우 대결 속에서 민주주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최소 480여 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제2의 이슬람 혁명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한 세기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1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수천 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한 분양 대행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빌라의 신 A씨 등에게서 수수료 수억 원을 받고 전세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분양 대행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하면서 A씨 등에게 입주 희망자 20여 명을 소개하고 한 건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분양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점을 숨기고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설립한 회사 소속 직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한 뒤 신축 빌라들을 매입하면서 건축주에게서 한 채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35억 원가량의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월세 전환율보다 높아지면서 월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1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고액 월세 거래가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 41만 5천여 건 가운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은 8만 812건으로 19.5%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월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2020년 3만 2천여 건, 지난해 6만 4천여 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다시 지난해보다 24.8% 증가한 것입니다. 고금리와 건축 자재비 인상 영향 등으로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간 상승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522만 원으로 2000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액도 지난해 1,311만 원에서 211만 원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가 1년 만에 7천만 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KB, 신한, 하나은행 등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 대출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이 경영 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분의 1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평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으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5%가 줄었으며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도 악화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첫 분기 적자가 유력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적자 예상 금액이 50% 이상 확대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연말을 지나면서도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아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걸로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12월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불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부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PC 같은 ICT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회복하는 게 23년도 후반부터 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3, 4분기에 가시적인 회복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한파로 내년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15%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체 수출도 4%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타이완과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지난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타이완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가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명 줄었고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13명 증가한 29,763명으로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5,879명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 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캠핑족이 늘면서 수입 캠핑카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하려면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검사가 까다로워지다 보니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수입 캠핑카 판매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어렵게 합격 인증을 받았다는 모델을 소개해줍니다. 캠핑카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제품 규격을 확인해봤더니 중량은 2,986kg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730kg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같은 차량인데 무게가 256kg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오다 주문할 때 이제 옵션을 어느 정도 빼죠. 무게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다른 업체는 캠핑카 중량을 2,660kg으로 줄여 환경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재본 무게는 3,050kg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차에 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제가 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수입 캠핑카를 국내에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캠핑카 무게가 2,840kg이 넘으면 따로 엔진을 분리해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3,900kg인 캠핑카입니다. 정상적으로 환경 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이렇게 엔진을 분리해 놓았는데 엔진 하나 떼는 데에만 부품 200여 개가 분해돼야 됩니다. 분리된 엔진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엔진 동력계 시험을 받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엔진을 차량과 똑같이 구동시키기 위한 그 신호 발생 장치랑 이런 모듈 셋업하는 과정이 약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한 2억 원 정도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중량이 2,840kg 이하면 엔진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수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캠핑카 내부 집기를 드러내 무게를 줄인 뒤 쉽게 인증을 받는 꼼수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 때도 부적합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는 캠핑카 시험 중량은 국토교통부 안전검사 인증값을 고려해 측정한다며 인증 당시 중량과 다르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 조치하고 국토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 속에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주민 200여 명만 참가했습니다. 서울시가 20여 분간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주민들이 호루라기와 그릇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진행을 방해했고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장 밖에서 백지화를 연호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멋진 헤더골로 단숨에 유럽 스카우터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조규성 선수. 머리뿐 아니라 양발까지 두루 잘 쓰는 장점도 최근 몸값 폭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 넣은 골은 17골입니다. 페널티킥으로 7골을 넣었는데 오른발잡이인 만큼 모두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그러나 필드에서 넣은 골은 또 다릅니다. 필드골 10골 중에 왼발로 5골을 넣고
오른발로는 3골을 넣을 정도로 왼발 골이 더 많았습니다. 오른발을 주로 쓰지만 양발을 모두 잘 쓴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셈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두 발을 모두 잘 쓰는 한국 선수들의 장점이 유럽 스카우터들의 눈에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성이 올 시즌 K리그에서 터뜨린 헤더골 2골도 모두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멋진 골. 월드컵 헤더골에 버금가는 골이었습니다. 조기성은 지난 10월 K리그 득점왕이 된 뒤 시상식에서는 소박하게 대표팀의 꿈을 밝혔습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선발로 이제 경기를 뛰면 좋겠지만 그냥 1분, 10분이라도 이제 경기를 뛰면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1분이라도 뛸 기회가 오면 잡겠다는 그는 월드컵 본선 첫 경기에서는 교체로,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골을 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로 각인된 조규성의 도전이 어디에서 계속될 것인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여자농구 정규리그가 선두 우리은행의 독주 속에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력에서 이탈했던 최고 센터 박지수가 전반기 막판 복귀하면서 후반기 전체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급 센터 박지수가 전력에서 이탈했던 여자 프로농구 전반기는 우리은행의 독주를 막을 팀이 없었습니다. 우리은행은 13연승을 포함해 전반기 16승 1패로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로 새로 합류한 국가대표 포워드 김단비가 올 시즌 벌써 3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등 압도적인 활약으로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친 여자 프로농구는 3주간의 긴 휴식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올스타전이 3년 만에 열리는데 6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했던 김단비가 7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뭐는 영원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오는 거고, 또 제가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어린 선수들이 올라왔다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고. 후반기 태풍의 노는 박지수가 복귀한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 KB입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전력에서 이탈했던 박지수는 지난 17일 경기부터 뛰기 시작해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25일 신한은행전에서는 2차 연장 끝에 지긴 했지만 30.8리바운드를 올리며 후반기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 KB는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4위에 4경기 차로 뒤져 있지만 일단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체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출퇴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대구는 영하 4도, 울산은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대전은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사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에서도 북한 무인기 관련 속보가 준비되어 있고 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결과도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